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계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특검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단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맡았고요.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건희 특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 고검부장은 최상병 특검을 맡았죠. 자, 이렇게 각각의 특검들 보면은 어떻게 두 분은 괜찮은 분들이 좀 인선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의 각오가 지금 이제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속보로 나오고 있죠. 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예. 저는 이제 조은석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예. 대통령이 다른 뜻이 있었을 겁니다.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직을 수행할 것이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 놓았던 내용을 그 바탕 위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이 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또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만약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본인의 각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면서 뭔가 독립성을 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실 규명이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조은석 수석이 어쨌든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번 3대 특검의 최종 결과가 조은석 특검에 달려있다라고 우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분을 보자면 일종의 뭐 전문성을 갖췄냐 맞냐는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이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만한 인물도 없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뭐 특화된 분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 이 검찰 수사 검사 특검을 맡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되게 법리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이 소위 말한 꾼으로 활동을 많이 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외국과 관련된 어떤 일들, 사업을 하면서 벌였던 일들, 이권 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사보다는 법리적 해석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특화된 분이 민중기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견 검사나 수사관이 전문 수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특검에도 결국은 검사 출신이 임명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권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들이. 근데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이다 했지만, 이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 지휘를 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어려움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검사 출신들이 다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 오히려.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이제 군 검찰, 군 법무관 뭐 이런 출신이 이제 지금 최혜병 같은 경우는 아예 군 그렇죠. 수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했으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2사람, 조국혁신당 추천한 사람 1사람,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오해나 또는 뭔가 편파성이 있다는 이런 시비에 안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했다는 것이고, 어젯밤 11시 9분인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에 통보를 한 거죠. 그 과정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정말로 한 달, 1년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임명이고, 지금부터는 임명됐기 때문에 임명자가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 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일단 임명으로서 평가는 끝을 내고 임명 후에
특별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제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메시지 형태로 본인들 의견을 냈고 당장 특검보 임명해야 되죠. 특별검사 또 임명해야 되죠. 또 특별검사 수사팀을 다 구성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또 이제 한번 짚어볼 게 당정 간의 이제 초스피드라고 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제 15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특검 후보들이 예. 지금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는지 네네. 예, 추천이 됐는지를 공표를 했고요.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밤 11시 9분에 이재명 대표가 3명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있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 면을 보면은 특히 이게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 특히 15시에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많은 보수 언론 기자들만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류의 질문이냐면 이분의 이력이 뭐냐, 이분의 상세한 프로필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공격의 포인트, 뭔가 네거티브를 하기 위한 포인트를 찾고 있는 어떤 여론의 흐름 같은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논란을 빨리 극복하고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더 이게 초점을 맞춘 이런 이제 집행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용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그 먹잇감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기자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할 것이냐, 특검을 누구 임명을 하고 어떤 과제부터 이제 수행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조금 더 유심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까요? 자, 검찰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경찰의 수사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논리라는 것은 검찰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워낙에 익숙해져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제 수사했던 것, 경찰에서 수사했던 것 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진행할 때는 정말로 사초를 선다는 심정으로 어떤 예단과 편견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이런 정도 마음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출신이 어디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DNA가 검찰 DNA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이제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불신에 대한 내용과 지금부터 특검이 추진하는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지금 정치 고관여층으로 얼마나 사실 똑똑하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잘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특검 내부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빼라고 한다, 넣으라고 한다. 수사팀이 워낙 많고 기자들과 늘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특검보 또는 특검보가 나와서 이제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쉽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단과 편견 없애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기록은 중요하고 참고하되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과 검찰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고 정치권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소위 말해서 특검에 이제 임하고 있는 검사들을 뭐 흔들기를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뭐 캐비넷을 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틀어가기 시작한다는 그 공격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이제 신속하게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들을 좀 뒤에서 서포팅하는 역할도 물론 정치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전한 저항력이 있다라는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향타를 지금 잡게 될 이제 특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줄 특검보도 역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보는 좀 누가 임명이 돼야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 특별검사는 특검보를 검사 출신이 있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아, 예. 뭐 검사 출신 같은 경우는 또 검사를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검사 아닌 다른 인간 또, 영역도 될 수 있고. 뭐 직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수사는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찾겠죠.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균형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제 공정한 수사 진행.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밝힐 거예요. 자, 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전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의식을 많이 했는지 예. 정말로 수사 논리에 따라서 본인의 직분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워낙 많은 곳에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일단은 믿고 지금 결정 내용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이게 메머드급 특검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는 어쨌든 속도감이 있게 계속 추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사 시점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실은 이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은 재구속될 것이냐, 김건희는 또 구속이 될 것이냐, 그럼 된다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7월, 8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번 이제 그 소환 조사를 얘기했는데 거부하고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반바지를 입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법위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의제인데 이것을 지금 반기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속의 사유만 점점 늘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 결국은 사의를 또 표명한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수용을 하셨어요, 사의를.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차명부동산 건이라든가 차명 대출 관련된 논란이 이게 터져 나왔을 때부터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차례 이제 반려를 하셨던 거고 이번에 이제 재차 그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결국 이걸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명으로 이제 돈을 빌린 것, 이건 이제 해명이 잘 안 됐다는 것이 되고, 또 차명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사검증이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했다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워낙 오래된 일이었고, 예.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설명이 됐을 것인데, 이제 차명으로 뭐 신매덕을 빌렸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논문 표절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있죠. 이제 뭐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특혜 시비 뭐 대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자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 20년 전의 일과 달리 예. 최근에 여기 차명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투자가 좀 돼 있다면 그 차명 투자인지 아니면 실명 투자인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예고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파생될 만한 일들이 더 큰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저도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일단 사의를 반려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반려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인과 관련된 문제 나왔었는데 반려를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이제 사의 표명을 했을 때는 아마 차명 대출 건이 나왔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 이제 두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가 있었길래 초기에 저희가 뭐 일종의 이제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믿고 봐달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 대표님하고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공개가 안 됐지만 이분 이제 오광석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주변에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재산을 이제 얼마만큼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얘기는 듣긴 했지만 정확한 그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투기라든지 불법성과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또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는 점이 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이제 정관예우와 관련된 이분이 소속된 이제 대류가주인가요? 예. 그 로펌에서 활동했던 내력들을 보자면 소위 말한 우리나라의 특권층, 기득권들이 이미 확정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죗값을 치러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봐주기식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주변의 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기 민정수석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다만 이전과 같이 학자 출신은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실질적인 법률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을 후보군에 올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인사로서는 첫 난마라고 봐야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사검증을 두고서 또 태클을 걸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부동산 관련 이슈를 몰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윤석열 정권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낙마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번과 같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자정작용이 좀 작동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뭔지 저는 한 단면을 우리가 이제 목격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이제 엄중함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이제 그 필터링이 되었던 되지 않았던 이제 그 사안을 보고 있고 여론의 이제 동향을 쭉 우려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것보다 더 크거나 유사한 일이 이제 일단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경우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매우 신중하고 엄중하게 보는데 이 사람을 썼을 때 가져오는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량이 입증되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 영역에서 역량이 입증됐는데 공직에 나와서 일을 할 만큼의 이제 도덕적 잣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매우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리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되면 과감하게 본인의 선택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유연성이라고 보고 합리성이라고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데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전주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 어쨌든 인품은 훌륭하다. 그러나 인품이 훌륭한 것과 공직에서 일을 잘하는 것과 또 인품이 훌륭한 것과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 종합평가의 영역인데 여론을 통해서 오광수 수석의 도덕성 문제가 걸렸을 때 대통령은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동시에 이제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낙마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걸러내지 못했을 때 고집스럽게 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는 방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치적 타격으로 보면 어쩌면 다 중요한 자리지만 그중에서 더 중요한 민정수석의 자리를 무리해서 그 당시에 반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 두 번 정도의 사의 표명에서 두 번째는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방식의 인사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국정 운영을 할 때도 국민들의 뜻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찬반 양론이 막 갈렸지 않습니까? 사실 다수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뜻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봐주고 따라가야 되지.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문제가 딱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딱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인사권자 인사행위가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나버렸다. 이것도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런 것이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해 줬듯이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국민의 시선, 지지자들의 시선에 대한 것을 존중하시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먼 과거의 얘기긴 한데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했던 지금은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하고 길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스타일을 보면 어떤 이견이 발생했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어떤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때 절대 무시하는 게 없다. 일단은 다 읽고 그다음에 검토했다라는 어떤 이제 답이 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한다. 그게 뭐 정책적 사안이든 이번처럼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논리 정연하게 그냥 단순한 이 사람 별로예요. 이 사람 X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좀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써달라.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영을 하는 스타일이 있었다는 전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인사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은 공격들을 어제 오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책이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미 인사 검증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초기 인수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뭐 어떤 부서들이 있어서 이런 인재들에 대한 검증 자금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인력 풀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물리적 제한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 보인 거는 특별히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완고하게 고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좋은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장관과 뭐 차관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과 관련해서 국민 추천제를 받고 있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에서 시사되는 바를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게 됐던 것이 특정 언론의 보도다 또는 이제 평론가들이 비판을 많이 해서 그렇다 또는 다른 이유가 이제 작용이 됐을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이면 매우 중대하게 봐야 한다. 더 이상 끌고 가다가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어저께 15억 원의 뭐 10몇 원의 지금 차명 대출 이건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인사권자 인사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 누가 어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낙마됐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인사권자는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영향을 미치느냐. 자, 오광수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고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수용 가능하냐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같이 판단할 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실제로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의 의견과 또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깊은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인데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한 번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면 그렇죠. 이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둔 것이냐. 왜 이 사람을 그만두게 했느냐.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균형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그 결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임명할 민정수석을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냐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또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좀 선순환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상호 존중의 형태로 이뤄진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분들, 국민분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양쪽에서의 그 상호 존중이 좀 바탕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아니, 좀 이것도 예. 이제 좀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예, 지금 예. 이제 말씀해 댓글로 주시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죠. 자, 뉴 탐사가 예를 들어서 보도를 차명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다라는 의견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 탐사라는 곳이 있으면 열린 공감이라는 곳과는 뭐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뭐 이런 건데 예. 이걸 가지고 개인의 의견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적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특정 유튜브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도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구독 취소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옹호한다. 정직한 언론이고 바른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이 논쟁을 가져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라는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광수 수석과 관련된 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 같으면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한 토론 문화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열망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 6개월 내내 저는 윤석열 불법 계엄이 터지기 전부터 광장에 나가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예. 사람이었고 거의 매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의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오광수 전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논란을 자초하는 게 맞지 않다. 뭐 여기에는 지금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본인 스스로 반추했을 때 분명히 어떤 다음에 나올 어떤 일들도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자면 정말 이쯤에서 논란을 극복하고 나 말고도 또 다른 유능한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추해 보자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고 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희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단호하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우리조차 입틀막을 한 게 아닌가. 다양한 비판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견제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칭송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반 문재인 파다라는 식의 이제 공격의 프레임이 지속됐던 점 이로 인해서 건전한 의견이 소통되지 못했다는 점도 저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토론과 소통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지 말기를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저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예.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특정한 사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평론이라는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을 전달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용이 되는 것이냐? 특정인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왜 안 자르냐고 시비를 걸고 끝까지 붙는 것은 저는 언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종합적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데 이 사람 안 자르면은 야 우리가 가진 힘 한번 보여줄래 저 사람 자를 때까지 공격할래 라는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라면 언론은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우선 알려드리고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주장할 뿐이에요.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끝이 나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언론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언론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하는 데 개입을 한다거나 특정인이 잘못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인데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인사행위에 대해서 언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안 따라준다고 해서 끝까지 시비 걸고 싸워서 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균형감 있게 상황을 예.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찬성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원수야 적수야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예. 100명이면 100명 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 예. 그중에 대표가 되어 있는
5명, 10명은 또 그 사람대로 생각이 다른 것이고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 권한을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고요. 위임자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다라는 것도 잘못인데 여기에서 균형감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그러니까 철학과 기조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건강한 토론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말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이제 뭐 정당성 있게 명분 있게 또 설명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레드팀을 또 자기 가까이 두는 분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좀 건강한 논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양쪽 모두 좀 존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준비됐던 정말 또 핵심적인 정말 따끈따끈한 또 인터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혜룡 경정과 관련한 인터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제 지금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그렇죠. 합동 수사팀이 구성된 데서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짧은 시기이지만 왜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안녕하십니까? 백경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중에 이렇게 또 전화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합동수사팀을 만든 것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본론처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수사팀이 지난번 사건을 무마했던 쉽게 뭐 수사 대상자들이 다시 수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백경정님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합동수사팀 출범을 하면서 언론에 백혜룡 수사팀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백혜룡 팀 이렇게 했는데 백혜룡 그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빠져요. 백혜룡이 빠져요. 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그 주체가 대검 마약 조직부인데 거기에 실제로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텐데 그 당사자가 이 사건을 덮은 주역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덮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검찰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국면전환을 해서 살아나 보겠다. 다시 검찰 권력을 유지시켜 보겠다. 이런 기만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풀어가려면 백경정님 생각에는 어떤 단위가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 또는 상설특검 아니면 김건희 특검만 해도 지금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설특검의 구성 이론 가지고는 이 코끼리를 만약에 그려낸다면 코끼리 그려내지 못합니다. 코끼리 뒷다리 정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설특검의 제목이 마약 외압 사건이에요. 그 외압의 당사자가 백혜룡 경정이잖아요. 네. 그럼 백혜룡 경정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나고 심각한 사건을 구석구석 세밀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검찰은 최소 저만큼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실체를 밝혀내려고 하겠습니까? 덮으려고 출범한 건데 그래서 이 상설 특검법만으로는 힘들다.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검사 예. 출범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라 뭐 공직자 신분이니 그 강한 목소리는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정님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74kg가 왔고 또 백경정 말씀으로는 300kg까지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큰 범죄 행위가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고
국내에서 한국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좀 지휘했던 수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모든 안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뭐 용산이었고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았던 것은 단순하게 이 사건의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도 보십니까? 오늘 이번에 합동수사팀 출범이요? 합동수사팀 출범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과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려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들이 버려놓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단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형식적으로 그냥 몇 사람 잘못된 거를 그냥 사법 처리하는 수준으로 일단 덮기용 수사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사건으로 취급하진 못할 거고요. 예. 사실관계가 분명하니 일단 경찰 지휘부를 희생양을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 지휘부를. 네, 경찰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이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예. 검찰 권력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 지휘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몸집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되면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응원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의 이 엄청난 사건을 스스로 덮고 특수 직무유기한 사건들이 그 검찰 지휘부가 모두 동원된 그 사건이 묻히게 되고, 그들이 수사한다고 말해놓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다고 말해놓고 기소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통제합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검찰이 결국 경찰에게 다 이 사안의 모든 책임을 일단 떠넘기기 위해서 의도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해가 이제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74kg이나 추가로 300kg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혹시 국제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조직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특정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또 밀반출됐을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 금액을 따져보면 정말로 뭐 조단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흔적들을 지난번에 수사하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강릉 쪽의 옥계항이나 부산 신항이나 이쪽에서 발견된 마약들은 국내 유통은 아니에요.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되고, 네. 이것은 별도로 국제 협력이나 국정원 등 또 해양 경찰에서 제대로 업무 처리를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이거는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74kg이 유통됐다는 것은 23년 10월 10일 백혜론 경정이 언론 브리핑할 때 그때 시점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영등포 수사팀에서 사건을 진행을 못했으니까 외압 때문에 좀비 사건이 됐고, 백혜론 경정이 이 외압에 도대체 외압의 시초가 어딘지, 도대체 근원이 어딘지 이걸 파악해 나가면서 확인을 해보니 300kg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상이 있는데 도대체 가늠하기 어렵다. 이걸 특검 수사로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74kg에서 300kg가 있고 또는 더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은 이미 수사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그냥 중단이 돼 있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을 기록에 담을 수가 없었죠. 아, 기록에 담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고 지휘부에서 피의자를 한 명 더 입건한다. 마약
압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못하게 했으니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외압 사건의 출발점이 어딘지 확인하면서 제가 수사 기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덮었던 그 기록을 확인하고 관세청에서 몰래 알고 있다가 덮었던 그 기록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첩보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게 74kg는 말도 안 되는 거고 300kg까지 확인이 되는데 그 이상이 있었다. 그 이상이 있었는데 이건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300kg이 넘고 300kg까지는 확인이 됐고 300kg 이상이 있다고 추정할 만한데 이 수사를 아예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줄여서 74kg만 있다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과했다. 그게 국경이에요. 하늘 국경인데 국경을 관세청 혼자서 열어줄 수 없어요. 네. 거기에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국정원이 있어요. 방첩사가 있어요. 인천공항공사의 안보팀이 있습니다. 안보팀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하고요.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을 관리감독하잖아요. 네. 검찰이 있어요. 나중에 검찰이 이 사건을 알게 됐지만 수사를 안 해요. 또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심우정 인천지검장입니다. 계속 들어와요. 예. 이걸 단순히 필로폰이 마약이 74kg다, 100kg다, 200kg다, 300kg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안보기관이 통째로 목통이 될 정도의 사건인데 이걸 누가 막았겠어요? 자, 그러면 국가기관이 안보기관이 먹통이 될 정도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외압이 들어왔다. 그걸 뭐 김건희라고 우리가 그냥 추정하겠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 조직, 국제 마약 조직, 우리 남미에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괴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외압을 행사한 사람과 동일인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할 수 있고 거기에 다 하부 조직으로 검찰, 관세청, 국정원 또 말씀하셨던 국토부의 그 안보팀 다 동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죄를 함께 저질렀던 범죄 집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국가 권력기관이나 안보기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시작했다. 이것은 아니죠. 이건 예, 예. 아니고요. 예. 그 첫 범죄가 발각됐을 때 압력을 행사하고 지휘를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 윤석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마약 수사를 막았다?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막아야죠. 본인보다 높은 사람은 한 분 계시긴 한데 그 사람도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국가기관들이나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이 내용을 알게 됐지만 이제 발을 빼지 못하게 됐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들의 욕심, 야심을 챙겨주면서 입심양명 시켜주면서 끌고 왔겠죠. 끌고 왔어요. 그렇게. 예, 백경정님 지금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최정점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들은 발견한 게 있습니까? 일단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환기시킬 게 있는데요.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때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그때 총사령관이 국무총리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을 했고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면서 선봉장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약 수사를 막았잖아요. 대통령이 막았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예.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막았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나 또는 정황들은 지금은 이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보면은 마약 전쟁을 대통령이 윤석열이 시작했는데 그 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고는 어떻게 외압을 행사했겠느냐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좀 인정이 될 만한 증거 같은 걸 혹시 이제 확보하거나 발견. 영등포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을 언급을 했고요. 예. 조병로 경무관이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예, 예. 자, 이 정황이죠. 이건 정황인데 이 정황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찬수 소장과 조병로 경무관 등이 저에게 저를 회유할 때 사용했던 전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녹음도 안 되고 전화했던 그 흔적조차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저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인데 비아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아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비아폰을 사용했다면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결국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어쨌든 백계룡 경정님의 이런 용기 있는 제보 또는 정언이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에서 수괴가 누구였는지 그들에게 또 관련돼 있는 그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백경정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만간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길게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혜룡 경정과 통화 방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이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첫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 21명의 조직원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사기관에서 포착되는데도 이게 계속된 유통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들락날락거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번 수사위협 사건에서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든 아니면 조병로든요. 그게 아니라 이 범죄 조직의 카르텔이 용산까지 뻗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중요한 광고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또 의견들 들어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되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인데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왔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단 한 분의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하나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픽스몰 광고입니다. 자, 매 순간 이 시간을 전 기다립니다. 자,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는 더블로 가야겠죠.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 자, 이건 진짜 남자용 무기입니다. 자, 이 스픽스에서만 이 가격에 모시는데요. 자, 공동구매 특가로 쏩니다. 자,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에 꼭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소팔메토 고함량의 옥타코사놀까지 들어간 건 거의 반칙 수준의 영양제죠. 자, 체력 떨어졌다는 말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단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구매 놓치지 말고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예. 남자를 깨우는 더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립선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불편하고 예. 이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용으로 이제 만든 건데 어제 하루 동안 한 1,000세트 정도 팔렸더라고요. 어제 이제 방송을 좀 저녁에 좀 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소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좋고 저도 제가 이제 먹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전립선 쪽으로 약하다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인 저 뭐안 같은 드셔도 경우에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챙겨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드셔도 돼요. 네,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스픽스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꼭 구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치 분석은 준비된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기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여러 의견 가지고 좀 이렇게 뭐 논쟁하는 건 좋은데요. 특정 유튜브 채널을 비난하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을 너무 추앙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스픽스라는 채널에 와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건강한 토론 문화 좀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예.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고 좀 작은 차이는 좀 극복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여기 출연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좀 건강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